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국가직 공무원 시험 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그 국가직 공무원 사회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총평을 드리자면 이번 시험은 그렇게 여러분들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는 보이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 그 지문이 좀 길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순간적으로 시간 소요는 좀 되었을 것 같지만, 근데 기본을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정답을 찾아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바탕으로 또 혹시 이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기출 문제 유형에 맞춰가지고 공부 방향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서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요.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내가 가려낼 수 있는가, 그런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분명히 고득점 할 거라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다시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직접 민주제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대의제, 즉 간접 민주 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 민주제 요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 뭐가 있나요? 국민 투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국가, 즉 국회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방자치단체, 즉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민 투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발안. 우리 주민 발안이라는 것은 주민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개폐 청구권, 그리고 주민 소환. 주민소환 문제는 예전 과거에 공무원 시험에 기출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의 어떤 단점, 한계,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요, 국민투표 시행하고 있고요. 주민투표, 주민발안, 즉 주민조례 개폐 청구권, 주민소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발안 같은 경우는 자, 2차 개헌에 도입되었다가 5차 개헌까지 존재했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국민소환은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그럼 당연히 현재도 시행되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행사된다. 자, 국가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행사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대의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원리라는 것은 간접 민주정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자, 이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국민에 의해서 그 직에서 내려오게끔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국민 투표입니다. 저는 국민 소환입니다. 그래서 국민 소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직접 민주제 요소 아니고요.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직접 민주제 요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러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에게 인정된 국민 투표 부의권, 그게 우리 국민 투표고요. 요거는 국민투표 종류 중에 여러분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요거는 레퍼런덤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셨을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 재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법률의 재개정안을 여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라는 것은 국민이죠. 국민이 직접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국민 발안입니다. 그래서 국민 발안 같은 경우 한때 시행된 적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네요. 그래서
선거와 관련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표 분석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 그것을 우리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그래서 선거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자력이 부족한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정치 신인들에게 어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요.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국가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하면요. 그러면 누구나 너무 쉽게 출마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어떤 후보가 난립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과 관련되는 용어 설명 뭡니까? 예, 선거 공영제죠. 선거 공영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선거 공영제라는 것은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자력이 부족한 어떤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력에 따라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어떤 차등적으로 그렇게 차별적으로 그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선거 공영제입니다. 그럼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구가 바로 중대선거구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통선거제라는 건요.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한 사람이면 누구나 성별이나 재력이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거는요. 그렇죠. 게리맨더링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의적인 어떤 선거구 획정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선거구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한 게 선거구 법정주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선거 공영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회계약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세 학자들 나올 거고요. 세 학자들이 주장한 것 비교 정리하시고 그리고 세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의 공통점까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사회계약론 그러면 여러분들 홉스, 로크, 루소 세 학자가 등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 학자의 공통점이라는 거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각각이 주장하는 바를 비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 학자 같은 경우 자 일단 자연 상태를 어떻게 봅니까? 자 항상 전쟁과 불신에 휩싸여 있는 만인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는 것이 홉스. 그리고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는 원칙적으로 평화롭지만 그 평화가 완벽한 평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평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 상태를 좀 더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본 것은 로크. 루소 같은 경우는요. 개인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집단을 이루면서 마치 쇠사슬에 얽혀있는 것처럼 자유가 속박될 수 있고요. 어떤 개인의 사적 소유권 때문에 자유가 속박된다라고 본 게 루소입니다. 그럼 결국 세 학자는 모두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 불완전한 평화 상태. 완벽하다면 여러분 굳이 국가하고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성립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연 상태는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자 이거 누가 등을 떠밀려서 강제로 여러분들 국가와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학자 모두 자발적 동의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국가와의 사회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로 인해서 국가 성립을 인정했다라는 점에 공통점입니다. 특히 자발적 동의에 기초했다는 것은 수능 지문으로서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 자체는요, 어떤 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시민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존재다라는 정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은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교 정리하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사회계약론은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구하고 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계약의 국가 권력의 원천, 세 학자 모두 공통점입니다. 자발적,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동의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창설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2번,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말씀만 드렸지만 여기 또 나왔네요. 자,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반면에 로크는요, 자연 상태는 평화롭지만 그 평화는 불안전하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로 봤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홉스는 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즉 성악설이고요. 그다음 로크 같은 경우는 보통 백지설 그렇게 부른다 하고, 우리 루소는요 성선설이죠. 그래서 홉스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고 봤고요.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 예, 맞는 질문이네요. 다음 4번 보시면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전부 양도했죠. 그래서 지배자, 즉 군주에게 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전부 양도함으로써 우리 계약에 어떤 위배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저항권을 행사하는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반면에 루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연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세 학자 모두 자연권을 인정한 건 맞지만 루소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맺을 때 자연권, 즉 인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고요. 그 자연권을 양도하는 것에서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단의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전부 양도한다고 주장했고요.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 우리 루소는 양도 불가 그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번과 관련해서는 4번에 전단의 설명은 맞지만 후단의 설명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 법과정치 6단원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리고 6단원에서 나올 만한 건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형성과 변천, 그리고 국제기구, 특히 이제 유엔과 관련해 가지고 총회 안보리, ICJ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법의 법원에서 조약, 국제간섭법, 법의 일반원칙 그런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특히 국가지 같은 경우는 법과정치의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예측과는 뭐 빗나간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국가는 힘을 추구하며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윤리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자, 국가도 역시 이기적인 존재,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힘을 추구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관점? 네, 현실주의적 관점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국제사회가 동물의 세계처럼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윤리가 작동하는 사회, 즉 인간도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듯이 국가를 지배하는 사람 역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역시 이성적인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보편적인 선이나 윤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내용 비교 정리하신 거 그런 것 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국제사회 자체를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설은 우리 현실주의적 관점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2번 보시면 가는 현실주의적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과 달리 경쟁, 환경, 인권 문제도 중시한다. 자, 이 문제가 좀 낯설었을 건데 여러분들, 자, 우리 현실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요, 힘의 우위에 따른 어떤 균형에 따라서 우리 평화가 실현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력 균형 등을 통해서 평화가 실현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 집착을 너무 하시지 마시고, 자, 경제, 환경, 인권 이것도요. 현실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여기에 관심을 당연히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만 이제 문제를 중시할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이 있냐 없냐 그런 걸로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뿐이지 당연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도 경제, 환경, 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시하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적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요. 다만 우리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접근하거나 아니면 자국의 이익 우선에 따라서 그것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어떤 협력이라든지
교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실 게 이러한 경제 환경 인권 문제도 현실주의적 자유주의적 관점 모두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중시하는 문제이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리는 말이 틀렸겠죠. 그래서 둘 다 중시한다,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다음 3번 보시면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인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서 지배된다, 맞죠? 그 다음 4번 보시면 자유주의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제법,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가장 시험에 많이 났던 내용이 어떤 거 있다 그랬죠? 우리 평화 실현 방안과 관련해서 현실주의적 관점은요, 그렇죠, 어떤 군사적인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을 통해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어떤 평화가 실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화 실현 방안으로 본 거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집단 안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서로 협력, 국제법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요, 예,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 보시면 좀 문제가 길죠, 5번 문제. 그래서 다음 각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지문과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좀 우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국회는 지역구 300명과 각국의 국회는 지역구 300명, 그리고 비례대표 100명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총 4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네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19세 이상의 남녀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그래서 보통 선거권이 선거 원칙이 확립됐고요. 피선거권자는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선거구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 선거구는요, 꼭 반드시 정당 소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며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자, 이 편 있죠.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최고 득표자가 당선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한 명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갑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상대 다수 대표제. 자, 우리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으니까 이거는 뭐죠?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 자, 이렇게 우리 분석할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100명 그렇게 선출을 하는데,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따로 독자적인 어떤 선거를 따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구에서 표출된 유권자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 의사로 의지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에다가 투표를 하면요, 그 표가 바로 비례대표 그쪽으로 넘어간다, 의제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식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1인 1표제를 실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1인 1표제 이렇게 시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순번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정당이 사전에 비례대표 각 정당의 그 순번 있죠. 순번에 따라서 명부를 제공을 하면요, 그 명부에 따라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그 명부에 따른 어떤 당선자를 결정되는 그런 방식이네요. 세 번째가 우리 고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제도.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 각국의 선거제도는 이러한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련되는 지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제이며 군소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봤지만
소선거구제 맞죠? 소선거구제는 맞습니다. 근데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최다 득표자 1인이 당선돼요. 최다 득표 1인이 당선되다 보니 소수 정당, 군소 정당보다는 거대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하고요. 그로 인해서 양단제가 촉진된다. 그렇게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소 정당 후보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자신의 지지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의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과거에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헌법재판소 판례였습니다. 그때 이 판례가 나왔을 때는 이게 뭐 사법시험이든 공무원시험이든 모든 관련되는 어떤 시험에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1인 1패자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때 뭐 어떤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던가요? 그때 평등 선거 원칙과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 자, 제가 만약에 지역구 선거에서 만약에 A 정당 후보인 갑에게 투표를 하면요, 저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한 것도 되고 A 정당에도 역시 한 표를 행사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표의 효과가 있어요. 반면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자, 무소속인 어떤 병이라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면요, 지역구 선거에서 병에게는 한 표를 행사하지만 이 무소속 부분은 고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없으면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표를 행사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똑같은 국민의힘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두 표를 행사하게 되고 누구는 한 표를 행사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다음 3번 보시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소수대표제가 아니라 다수대표제. 엄밀히 말하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당선되는 상대 다수대표제 또는 단순 다수대표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선거 운영 방식이 다수대표제보다 복잡하고 선거 비용도 많이 든다. 여러분들, 단순 다수대표제, 상대 다수대표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방식이 간단하고요,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고요. 그럼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나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어느 일방망을 지지할 경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 중 어느 기준으로 투표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자, 여기 보시면 A 정당에 갑이라는 후보가 있고요, B 정당에 을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이 일치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 정당을 지지를 하고요, 그리고 B 정당에 을을 지지를 하겠어요. 근데 1인 1표자에서는요, 제가 두 표를 갖다가 A 정당과 을에게 직접 행사할 수가 없고요, 내가 을에게 행사를 해버리면 이 을에 투표한 그 표는 B 정당으로 한 표가 의제돼 버리고, 반면에 A 정당을 지지하려고 여기다가 투표를 해버리면 A 정당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던 갑에게 또 투표가 의제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론에서 하나의 선택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아까 1인 1표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사유, 평등선거 원칙과 지금처럼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요 말이 그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문제의 정답은요,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런 설문이 나오면 설문 자체를 이렇게 쭉 분석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게 지문과 비교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헌법상 조약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해설에도
올렸듯이 제목 문제 자체가 뭐예요? 헌법상 조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헌법 조문과 관련되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료 특강에도 올렸듯이 헌법 조문만큼은 여러분들 꼭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여기도 헌법과 직접 관련되는 게 최소 2문제 이상이다. 그렇게 보셔도 이번 시험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헌법 조문으로만 그렇게 문제를 지문화했는 거네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자, 이게 좀 끊었네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뭐와 같은 효력? 국내 법률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에 대해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요.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고 국회 동의를 얻지 않은 그런 조약에 대해서는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학계의 통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 조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조약을 체결,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그리고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 맞고요. 3번 국회는 모든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아까 제가 1번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조약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권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동의를 얻은 조약에 대해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본다라고 보는 게 우리 통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 틀렸어요. 자, 4번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헌법 조문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아주 쉬운 그런 문제였겠네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문제가 7번 한번 볼게요. 다음 글의 갈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문제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저도 나름 뭐 형법도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판례를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실무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관련되는 분한테도 제가 이 판례를 본 적이 있나라고 저 시험 나오자마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답을 맞추기는 뭐 관계는 없더라도 도대체 이 판례를 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례를 한번 제가 어떤 판례인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인 줄 알고 계속 우리 그 헌법재판소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봐도 안 나오길래 그래서 대법원 쪽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요게 대법원 2009년 그 12월 10일 날 선고됐던 그런 판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재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재형법정주의의 원칙 내용 중 자 어떤 것과 부합하는지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병역법 2조 5호는 산업기능요원 편입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종사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등의 범행 주체인 고용주를 잘 보세요. 병역법에는 이 고용주를 뭐라고 규정해놨냐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으로서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법률에는 이 고용주에 대해서 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으로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기업체의 장이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기업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자, 그러면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우리 사기업체의 장이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병역법을 적용해서 처벌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요. 사기업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 그러니까 외형상의 어떤 외형상의 형식상의 어떤 대표자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그 사기업체의 대표자라고 봐서 처벌하는 고용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요. 뭐에 위반된다? 그렇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어떤 행위, 대상 이렇게 볼게요. 있고요. 이게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서로 같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다 하여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요. 그래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우리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형법정주의 내용의 하나인 유추해서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범죄와 형벌을 간의 적정성, 즉 균형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형식적 법치주의라 해서 단지 이제 법률에 근거가 있고요. 법률이 어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있고, 그래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만 있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법률의 내용도 그 형벌과의 그 행위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적정성의 원칙, 그래서 이건 실질적 법치주의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 관습형법 금지라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서의 그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법률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관습과 같은 불문법은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게 관습형법 금지. 소급표 금지라는 것은 법률이라는 것은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지,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전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는 그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다만 유추해석 금지나 간섭형법 금지나 소급표 금지는요, 이건 행위자에게 불리할 때만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거고,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면요, 그렇죠, 간섭형법 적용해도 되고요. 그다음 유추해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소급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요 7번과 관련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8번 볼게요. 8번 보시면 노동조합인 노동관계 조정법상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우리 법과 정치와 관련해서 근로자에 관한 권리 관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부당 노동행위 그리고 부당 해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구제 절차는 여러분들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당 노동 행위 같은 경우는요, 구제 신청을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가능하고, 그렇지 부당 해고의 경우는 근로자 개인만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셨죠. 특히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3권, 즉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게 바로 부당노동행위다.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 문제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은 근로상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이런 근로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것, 그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은, 노동조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가입할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했다, 요거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겠네요. 요거는 맞는 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그럼 아무리 단결권을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런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 만나주질 않아요. 즉 교섭에 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단결권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응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요. 3번, 회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게 없죠. 다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요거는 여러분들 최저임금, 요건 어디에 무슨 법?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우리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을 규정하고요. 그게 어긋나면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고, 그리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그 내용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네요. 다음 4번,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사하도록 했다. 이거 역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 2번은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9번 한번 볼게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 우리 헌법 조문 그대로 나왔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37조 1항, 37조 2항, 그것과 관련되는 헌법 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최소한 30조 1항보다도 2항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죠.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규정이고요. 다만 1항이 여기 보시면 3번에 보면 있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국민의 자유,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즉 초헌법적인 권리, 즉 자연권 역시 국가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37조 1항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0조 2항은 뭡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무제한적으로 행사 보호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 가지 목적: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요. 다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때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기본권을 제한은 하되요. 제한의 내용이 그 기본권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 즉 이렇게까지 제한을 해버리면 그 기본권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재산을 갖다 무상으로 다 몰수해버리는 것, 이런 것은 기본권 재산권의 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재산권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는 본질적인 내용 침해가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그러한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 되는 겁니다. 또한 법관에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는 것. 그럼 나는 법관에 자격이 있는, 즉 법률로서 정한 자격을 가진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싶은데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일반 사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어떤 재판 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내용상의 한계로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7조 1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2번 한번 보시면 아까 제가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경우가 의미하는 바를 잘 알 겁니다. 이게 우리 과잉금지 원칙, 그걸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4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수단의 적절성,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법률이나 국가 공권력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요 과잉금지 원칙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요 4가지를 다 검토를 합니다. 과연 이러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지, 수단은 적절했는지, 아니면 다른 법익과의 균형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피해를 최소한도로 그렇게 규정을 했는지, 그런 걸 검토해요. 자, 근데 제 교재에 여러분들 그 표현을 해놨죠. 우리 수능시험 2017년도 수능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합헌이 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위헌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 같은 데서는 걸러지지 않고 이 피해 최소성이나 수단의 적절성, 이런 쪽에서 많이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헌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 이 4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지만이 합헌이다. 4가지가 충족돼야지 합헌. 그럼 결국은요,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한 법률이나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위헌이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2번 과잉금지 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충족한 국가 자격은 합헌이 아니죠. 이걸 다 충족해야지 합헌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위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참정권. 자, 여러분들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자, 참정권은 적극적 자유. 그 중에서 국가로 하여금 여러분들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서 능동적 권리 맞죠? 그리고 참정권은 여러분들 열거적 기본권입니다. 열거적 권리로서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 인정돼요. 그래서 선거권, 비선거권, 그 다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이 바로 참정권의 내용이다. 그렇게 봤었죠.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9번에 정답은요, 방금 살펴봤지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합헌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법과 정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 10번 보시면 다음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갑부터 기, 뭐 등장인물이 많네요. 기까지 나왔습니다. 갑을병정, 무기병, 신임계할 때 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연인 갑에서부터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갑부터 병은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차인이 등기를 해버리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세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를 줬고요. 그다음 모든 임대차 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라고 싶겠지만,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어떤 단기 임대 같은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적용을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단서를 쓴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임차인 갑은 보세요. 갑부터 갑을병은 모두 실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갑은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확정일자도 없고요. 을은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은 모든 걸 갖췄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임차인이 불과합니다. 임차인. 그 다음에 을병 역시 임차인이지만, 자, 여기 보시면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주어진 요건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정 여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없습니다. 자, 대항력을 갖추려면요, 그 주택에 거주, 입주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으려면 그 두 가지 요건 외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고요. 다만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습니다. 병 같은 경우는 모든 걸 갖췄네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 모두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은요, 단지 거주만 하고 있을 뿐이지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요. 다만 누구한테, 그렇죠, 이 사람은 단순한 임차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정한테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을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2억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대항력은 갖췄지만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건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보다 후순위의 물권자나 채권자보다 앞선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을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채권 같은 경우는 단순한 채권 계약에 불과하고 물권보다 열이했거든요.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물권자라면 우선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받으려면 뭐를 갖췄어야 된다? 확정일자까지 갖췄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다음 3번 보세요. 병이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임차했다면, 자, 이때 임대차 계약을 누가 여러분들 2년으로 주장하는지 주목하세요. 병이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정하든 2년으로 하든 뭐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최단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1년을 설정을 하는 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1년대로 유효해요.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1년 뭐 계획이라는 게 반드시 맞아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을 공부하려고 노량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 1년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년 동안에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실제 1년 안에 합격을 해서 나가게 됐어요.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됐는데 임대인이 야,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2년으로 최단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2년으로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1년으로 주택을 임차했다 하더라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다음 4번.
갑과 정은 임대네요.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정이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그러니까 뭐 보증금이 있고 그 다음에 월세가 있다면 그러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건수로 본다. 이게 바로 법정갱신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는 어떤 계약 조건 변경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서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어떤 갱신 개시 시점까지 끝날 때까지 그럼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면요 자동으로 그렇게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때 이때 동일한 조건은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법과 정치였습니다. 법과 정치 그렇게 안 어려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 문제 11번 보시면 밑줄 친 나의 관점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여러분, 근대화 과정을 설명한 이론, 그러면 여러분들 근대화론 그리고 종속 이론 요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이론과 B이론이 있다. 이 중에 A이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중심부, 주변부 그렇게 구성된다고 가정하고요. 주변의 제3세계 국가들은 중심부인 선진국으로부터 자원과 재화를 착취당하는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전략하여 미발전 상태가 아니라 저발전 상태에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A 이론이라는 것은 이게 뭐죠? 그렇죠. 종속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B 이론을 지지하는 나의 관점, B 이론 이게 뭘까요? 근대화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대화론. 그럼 결국은 B 이론 근대화론에 부합하는 걸 찾아라 이 말이겠네요. 자, 그래서 뭐 뒤에 후단에 설명 보면 A론은 어디의 특수한상? 라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일부 국가의 특수한상을 만들어진 거고 한국이나 대만 뭐 그런 신흥공업국들에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지닌다. 이게 바로 근대화론에서 종속 이론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근대화론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겁니다. 우리 법과 정치는 단순 선지 문제가 5문제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지문도 짧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문화는요 전부 다 단순 선지보다는 어떤 제시문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부합하는 이론이라든지 설명을 우리가 찾고요. 그 다음에 보기라든지 그 지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이중 선택의 문제, 그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네요. 이런 게 여러분 전형적인 수능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억번 볼게요. 전통은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이다. 자, 우리 근대화론에서 전통은 어떻게 봅니까? 서구 것은 더 좋은 거고 너네 전통은 버려야 되고 낙후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전통을 버리고 서구의 것을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요 발전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보는 것이 근대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어떤 근대화라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고 보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여러분들 신근대화론 해가지고 전통과 근대화는 공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까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근대화론에서는 전통은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은문 보시면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근대화론에서는요 서구 사회는 우월한 사회입니다. 동양 사회보다.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우리 서구 사회가 동양 사회보다 우월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요. 그렇죠. 종속 이론에서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디귿번 모든 사람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그래서 우리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계속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진화론을 근거로 하는 거죠. 진화론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리얼번 제3세계 국가는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우리 종속 이론에서 그래도 좀 많이 찬양을 받는 게 뭡니까? 그래서 서구의 어떤 착취에 의해서 저발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구에 대한 어떤 추종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독자적인 주체적인 발전을 주장하는 것. 이거 역시 종속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 그랬으니까 근대화론.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 디귿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B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AB 이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계급 이론, 계층 이론, 그리고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특혜급 주제였는데, 역시 뭐 예측과 빗나가지 않게 그냥 계급 이론, 계층 이론 그런 내용들이 나왔네요. 자, 보시면 지위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하는가?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중에서 지급 불일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계층 이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계층 이론. 자, 그다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까지 단절적인 관계를 인정하고요. 내부 구성원 간의 기속의식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B이론은 계급이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계층이론, B는 계급이론. 자, 그러면 질문 바로 갈게요. 1번 A이론, 계층이론은요,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본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계급이론 같은 경우는, 자, 계급이 어때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단절죠. 단절적, 그리고 B, 여기는 불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불연속적, 불연속적,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 계급하고 얘네들 계급이 서로 뭡니까? 단절되어 있기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사람들이 어디에도 속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이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무슨 이론이다? B, 즉 계급 이론,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계층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쭉 나열하면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연속적이라고 보는 게 바로 계층 이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1번 X. 2번 B 이론은 다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한다. 자, 우리 계급 이론이라는 것은 경제적 요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론론적 관점. 반면에 계층 이론은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계층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원론적 관점. 그래서 다원론적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는 것은 B 이론이 아니라 A 이론. 예,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3번 A 이론, 계층 이론은 계급 이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자, 이게 수능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도 수능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은 계급 이론에서는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다음 계층 이론 역시 경제적 요인을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역시 사회 불평등을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봅니다. 이거는 달리는 말이 틀렸습니다. 경제적 요인은 A, B 공통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B 이론, 계급 이론은 계층 이론과 달리 정치적 불평등이 뭐에, 그렇죠? 경제적 불평등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랬죠?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계급 이론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요, 4번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역시 전통적으로 잘 나오던 주제였네요.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탈 행동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뭐의 결과다? 그렇죠. 학습의 결과다. 학습은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기존 일탈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탈하는 사람하고 계속 의사소통, 그런 걸 통해서 일탈 행동을 정당할 수 있는 가치 등을 학습함으로써 그런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에 나와 있는 이 일탈은 뭐죠? 그렇죠. 차별적 교제 이론 내지 학습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이론과 관련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는 거죠. 1번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분명히 보시면 누구하고 기존 일탈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는요, 일탈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닌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탈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겠네요. 2번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자, 여기 있죠.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일탈 행동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의 어떤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우리 갈등 이론이죠. 갈등 이론. 그러면 사회 구조의 어떤 부조리한
그런 모순 속에서 일탈 행동이 나타나니까 크게 대한 해결책은요,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하는 것은 갈등 이론,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3번,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지배적인 규범의 부재. 그래서 우리 사회 변동, 그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가치관이 혼란되고 규범 자체가 무규범 상태되는 것, 요거는 그죠?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그렇죠, 제도화된 수단의 제공을 강조하는 것은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보셨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4번.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제목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어떤 학설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랬습니다.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 그래서 사회 실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명목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실존이라는 것은 개인의 총합 이상의 어떤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사회가 있고요. 어떤 사회라는 것은 개인에 영향을 끼치고 개인은 거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중에 사회의 우위를 두는 그런 학설이 바로 사회 실존론. 반면에 사회라는 것은 어떤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개인의 단순한 총합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에 영향을 받는 어떤 개인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회 명목론. 그로 인해서 개인을 우리 사회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나의 관심은 왜 자본주의가 16, 17세기 서구에서 발생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그 당시의 물적 조건은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네요. 그럼 보시면 인간의 자본 획득 본능 역시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16, 17세기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발흥에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 정신이, 자, 우리 보시면 그 자본주의 발흥에는 이러한 사회 정신이 배후에 있었다. 자, 이 정신은 이윤 추구를 직업적 성실성, 근면, 금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적 개혁운동으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태동시켰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 정신이 배후에 있고요. 이것이 어디에? 개인의 어떤 직업적 성실성, 근면, 금소 등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회의 어떤 분위기, 사회가 개인의 어떤 영향을 미쳤다? 뭘로 하면 되죠? 사회 실체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할게요. 마지막, 요거 자본주의는 개인의 단순한 이윤 추구 행위가 아닌 규범과 가치와 시장 제도가 결합된, 그렇죠, 사회적 수준의 사실이 된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개인의 이윤 추구가 아닌 그 사회의 규범, 가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역시 사회 실체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이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1번 보시면 여러분 사회가 개인들의 총합이라는 것은 앞뒤가 똑같은 거죠. 개인들의 총합이 사회라는 것은요, 앞뒤가 똑같아요. 그럼 환원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회 명목론이고요. 환원될 수 없는, 요것만 봐도 사회 실제론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라 했으니까 이거는 사회 실제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 사회의 제도나 이념 등이 개별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을 구속한다. 그래서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역시 실제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사회는 개인 목표를 증진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사회보다는 개인의 우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명목론,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4번,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전체를 단순히 구성하는 부분에 불과하다. 역시 사회 실제론,
그래서 1번, 2번, 4번은요 사회 실제론에 관련되는 설명이고 3번은 사회 명목론과 관련되는 설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 그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시험 끝나고 요 문제를 좀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오전에 그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 시험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수업 끝나자마자 그 수업 끝나니까 그 이제 우리 학생분들 시험 끝나는 시간이랑 얼추 비슷해가지고 시험 보는 학생한테 그 사회 문제만이라도 좀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도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런 질문들이 특히 이제 15번 문제 요게 좀 많이 오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좀 깨끗하게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 여기 좀 잘못됐네요. 자, 문제 15번 문제 보시면 여기 밑줄 친 기역부터 시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게 아니라 밑줄 친 기역부터 시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거네요. 기역부터 시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게 문제입니다. 자, 요거 자체는 여러분들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연구자 갑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 우리나라 대학생 보시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학 내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면요, 이게 바로 문제의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학생활 만족도에 뭐가 영향을 끼치는지, 대학 내 사회적 관계가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갑은 우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학 내 사회적 관계 정도가 강한 학생일수록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썼다. 여러분들 이 가설을 한번 잘 보세요. 가설은요, 대학 내 사회적 관계 정도가 강한 학생일수록 그에 대한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면요, 대학 내 사회적 관계 정도가 독립 변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뭐가 될까요?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위쪽으로 대입을 하면 대학 내 사회적 관계 정도, 요 니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독립 변수가 되고 요 기억이 바로 뭐가 된다? 종속 변수가 된다. 그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갑은 설문조사에서 대학 내 사회적 관계 정도를 과거 6개월 동안 덩어리 활동 참여일수록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한 문항으로 각각으로 보였다. 즉,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관계 정도, 이거는 여러분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이것을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 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뭐예요? 6개월 동안의 동아리 활동 참여수가 많으면요, 사회적 관계 정도가 높다, 이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만족도는 점수를 사용한 문항을 사용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한 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갑은 땡땡 대학교 학부생 중, 자, 원래는 얘가 뭘 찾아보려 했어요? 우리나라 대학생 중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땡땡 대학교 학부생 중 성별 전공 등을 고려해서 100명의 학부생을 추출하는. 결국은 모집단은 뭐예요? 전체 학생은 대학생, 요게 바로 모집단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땡땡 학교 학부생 요거는 표본 집단이 되고, 그 중에서도 또 100명의 학부생이라는 거, 이거 역시 표본 집단,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추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얘들한테 뭘 통했습니까? 설문지를 통해 수행하였다. 조사 수행 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 집단과 또 참여한 한 번 이상 참여한 학생 집단을 구분해서 자료를 분석했다. 그럼 조심하실 게 앞으로 지문에 나오겠지만 실험 집단이라는 건 뭐예요? 실험 집단, 통지 집단. 그 유사한 어떤 성질을 가지는 동질 집단에 대해서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처치를 한 집단이 실험 집단, 독립처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변이를 가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통제 집단이죠. 근데 여기는 어떤
독립변이를 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실험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지 여러분들 이 1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갖다가 비교 분석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두 개로 구분해서 그렇게 측정 자료를 분석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분들 질문지법입니다. 실험법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수능 모의고사 최근에 나왔던 그런 유형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문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기억은 독립변수, 니은은 종속변수다 라고 되는데 아까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가 있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독립변수, 뒤에 있다고 종속변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대학 내 사회적 관계가 강한 학생일수록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그랬으니까 요 대학 내 사회 관계의 정도가 바로 독립변수. 다음에 기억,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종속변수. 그래서 우리 기억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과거 6개월간의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관계 정도 그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도록 개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조작적으로 정의한 거네요. 그래서 디귿번 보시면 니은은 디귿으로 조작 정의되었다. 정의하였다. 그래서 니은 대학 내 사회적 관계 정도를 과거 6개월간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로 조작적 정의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 모집단, 미음은 표본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리얼번 땡땡 대학교 학부생 그리고 100명의 학부생 둘 다 뭐라 그랬어요? 표본 집단이고 우리 실제는 우리나라 대학생 이게 바로 모집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네요. 네, 3번 틀렸고요. 다음 4번 비업은 통제 집단, 시엇은 실험 집단. 우리 아까 앞에 살펴봤지만 이건 실험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지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눠서 그렇게 자료를 분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그렇게 분류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정답은요 2번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문화. 자, 사회문화가 그나마 여기 15번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개념의 조작정의라는 말만 정확하게 알으셨어도 뭐 정답 맞춘 데는 큰 지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문화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5문제 경제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칠판이 좀 깨끗하게 지워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네요. 자, 여러분들, 아이고. 자, 16번 보시면 민간경제 순환을 나타내는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를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민간경제 순환 관련되는 그래프, 그림과 관련해 가지고는 나올 게 이제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변수가 이렇게 가능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주제일수록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은 여러분들 뭐 경제 1단원에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지 않게끔 좀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씩. 자,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 근데 참 처음에 민간경제 순환이라고 그랬으니까 가하고 나는요 가게 내지는 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 여러분들 소비활동의 주체는 뭡니까? 그렇죠. 가게가 되겠죠. 그러면 가가 가게라면 나는 경제활동의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 여러분 효용의 극대화는요 가계의 경제활동의 목적이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기업이 될 건데 기업은요 이윤 추구의 극대화가 바로 경제활동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아니겠죠. 1번 아니고요. 자, 2번 나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여러분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나가 기업이라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기업에 해당한다. 자,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 생산 요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요.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것은 가게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기업이 이렇게 가게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기억이 아니라 요게 바로 기억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 요 부분이 바로 기업이 가게로부터 제공받은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분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다음 3번 하살표가 자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생산활동의 주체가 된다. 자 그러면 실물의 흐름은 파악하기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실물의 흐름이라면 자 생산물 시장에서의 실물의 공급은 누가 하나요? 그렇죠, 기업이 하고요. 반면에 여기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3번에서 자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뭐예요? 가게죠. 가게는 우리 앞에 봤지만 소비활동의 주체고 생산활동의 주체는 기업이 돼야 되니까 나가 생산활동의 주체란 말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3번까지 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4번이네요. 자 하살표가 이번에는 실물이 아닌 화폐의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폐의 흐름이다 그러면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화폐 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로 가고요. 가로부터 시작해서 생산물 시장에서 화폐. 자, 우리 실물은 여러분들 생산물 시장에서의 실물은 어디서 어디로 가요? 기업에서 가게로 가고요. 다음에 화폐는요. 가게에서 기업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는요. 이게 가게가 될 거고 이게 기업이 될 거죠. 그럼 보세요.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 가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가게가 실물 흐름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하면 기업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분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화폐 흐름이라면 가는 가게, 나는 기업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는 생산물 시장, 즉 가는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 맞죠?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기업,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가게. 그래서 우리 그 16번의 정답은요 4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자 17번 문제. 자, 이게 여러분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x제와 y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제 같은 경우, y제 같은 경우 둘 다 수요 법칙이 적용되는데 자, x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값을 갖는다. 자, 여러분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값을 갖는다. 그럼 x제라는 것은 자, 완전 공급에 있어서 완전 탄력적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반면에 y제 같은 경우는요. 자, 공급의 탄력성이 0이다. 0이라는 것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지문을 한번 보세요. x제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x제는 가격에 대해서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 아니라 완전 탄력적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됐는데 2번 같은 경우 x제의 수요가 증가해도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 하셨던 분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문제가 그동안 출제됐던 게 가격의 인상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 또는 판매 수입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뭐 완전 탄력적이냐 완전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뭐 단위 탄력적이냐 그런 걸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공급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세로축 이게 가격입니다. 반면에 가로축은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x제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어떻습니까? 무한대, 완전 탄력적인 게 뭐예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공급량이 싹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수평선, 이게 바로 x제 이렇게 가면 될 거예요. 반면에 y제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요, 공급에서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이거 역시 가격이고 수량이다.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y제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x제의 수요가 증가해도 x제의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x제의 공급 곡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자,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자, X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좀 보세요. X제 수요. 자, X제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요렇게 만나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면요. 가격에는 변동이 없지만 균형 거래량은요. 기존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증가로 가야 돼요.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YJ의 공급이 증가하면 YJ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우리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YJ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요. 가격은 기존 가격에서 요만큼 하락하고요. 반면에 거래량은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YJ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보세요. XJ와 YJ 모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자, 요거 그냥 가볼게요. 자, 요게 XJ, 그 다음에 여기 YJ 이렇게 할게요. 이게 XJ, YJ. 그래서 뭐가 증가하면요, 둘 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랬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변함이 없지만 균형 가격은요 변함이 없죠. 그래서 XJ는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XJ는 가격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요 가격에서 요 가격 변화가 없고요. 반면에 이렇게 변화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상승하겠네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지문에서 보시면 XJ와 YJ 모두 균형 가격이 상승한다. 이 말은 틀렸죠. 그래서 XJ의 경우는 가격의 변화가 없고요. YJ의 경우는 상승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7번 문제의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막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그래프를 이동을 시키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을 때는 오른쪽, 감소했을 때는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봤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게요. 자,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경기 변동은 총 수요의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총 공급의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제가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중에 총 수요 나오면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요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나 가계 소비가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실질 GDP가, 그리고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까지 연계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 총 공급이 나오면 그래프를 여러분들, 자, 세로축은요 물가, 가로축은 실질 GDP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기억이 감소할 경우, 총 수요가 감소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질 GDP는 줄어드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이건 기억이 감소할 때가 아니라 총 공급, 즉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공급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나타날 때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니은이 감소할 때 이렇게 가야 되네요. 그래서 1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총 공급의 변동으로 변동할 경우 물가와 실질 GDP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공급 곡선 있죠. 공급이 여러분들 증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증가를 해버리면 총 공급이 증가를 하면요. 자,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실질 GDP는 어떻게 됩니까? 실질 GDP는 증가를 하게 되네요. 반면에 총 공급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 물가는 상승하고요. 물가는 상승하고 반면에 실질 GDP는
그렇죠? 감소한다. 그래서 교재도 나와 있지만 니은 즉 공급의 변동으로 해서 물가하고 실질 BDP는요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래서 2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고요. 3번. 니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자, 이거는 그래프 볼 필요도 없겠네요. 자, 총 공급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면 총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비용 인상으로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총 공급, 총 수요 곡선에서 총 수요와 총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총 수요가 증가하고요. 총 공급이 증가했다. 그러면 물가는 이 증가한 폭에 따라서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는요? 실질 GDP는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말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18번의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경기 과열시 총 수요를 줄이기 위한 통화 정책 그랬네요. 경기 과열. 그래서 이거는 자 엄청 간단한 그런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빼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들 자 이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기가 과열됐다는 건요, 시중에 통화가 많죠. 그럼 시중에 있는 통화를 갖다가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필요한 어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통화를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국공채를 여러분들 매입을 한다는 것은 시중에 돈을 푸는 거죠. 국공채를 산 대신에 시중 은행에 있던 돈을 푸는 게 되니까 이때는 국공채를 매각해야 된다. 매각이라는 말은요, 국공채를 파는 거죠. 공공채를 팔면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드니까 매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재할인율 지급 준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인상을 해야지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 쪽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9번의 정답은요. 4번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 안정화 정책은 여러분 워낙 많이 출제됐던 거고요. 근데 이번엔 너무 진짜 단순 선지형으로 너무 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틀린 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은 여러분들 제가 경제 파트 저기 5단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주제로서 비교 우위, 그리고 자유무역, 보호무역, 그리고 환율, 국제수지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교재 외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좀 그동안에 여러분 기출 됐던 거 보면 자유무역일 때 그리고 보호무역일 때 각자 따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우리 사회적 잉여와 관련해서 제가 이 독자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관세 부과 전, 관세 부과 후 이걸 갖다가 양자를 비교를 해가지고 잉여 변화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나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A부터 J는 각 영역의 면적에 해당하며 각국은 X제만을 거래한다. 뭐 단서는 크게 의미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하고 S는 T기의 X제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이다. 자,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던 각국은 T1기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S하고 T라는 것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을 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인데 그때 여러분들 형성되는 가격은 얼마라고요? P0고 거래량은 Q0다. 이걸 우리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T1기에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무역을 통해 국제 가격 수준에서 X제를 수입하였으나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P0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품을 들여온다는 것은 동질의 상품을 들여올 때는 국제 시장의 가격은 훨씬 낮을 거예요. 그래서 P1의 가격이다. 그러면요,
기존의 가격보다 이렇게 다운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국내 공급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들고요, 반면에 국내의 어떤 수요는요 늘어납니다. 국내 공급이 줄어든 이만큼이 뭐가 대체를 한다 그랬어요? 수입품이 대체를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어 버리면서 우리 생산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뭐를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관세를 부과해서 이렇게 P2 가격으로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 국내 공급자는요 가격이 상승한 만큼,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국내 공급은 증가하게 될 거고요, 반면에 소비는요 이만큼 돼서 기존의 소비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수입품도 아까 기존의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어떤 원리만 잘 이해를 하시면, 우리 잉여라는 그 개념 아시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 자신이 최대로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금액보다 낮게 구매를 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감, 그게 바로 잉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이 둘의 합을 사회적 잉여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 플러스 2기에 국내 X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P1에서 P2만큼 쭉 요만큼 뭐를 관세를 부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자, P0, 자, 우리 무역을 하기 전의 어떤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국내 시장에서의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를 보면요, 요 A 자체가 소비자 잉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EJ가 바로 생산자 잉여. 그래서 요걸 합친 게 바로 생산자 잉여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문제 나올 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관세를 부과하기 전과 관세를 부과한 후. 그래서 이 교재에 여러분들 우리 소개되어 있고, 요 미소한 문제도 제가 같이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 잘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소비자 잉여,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사회적 잉여, 그리고 정부의 관세, 조세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관세 부과하기 전에 외국에서 수입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게 돼버리면, 자, 관세를 여러분들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 잉여 어떻게 돼버려요? 이만큼 돼버리죠. 이만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요거는 뭐가 돼요? 생산자 잉여가 돼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A, B, C, D, E, F, G, H, I, 요게 바로 뭐다? A, B, C, D, E, F, 그 다음에 H, I까지, 요게 바로 I까지 합이 소비자 잉여가 돼버려요. 반면에 생산자 잉여는요, 여기 J,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사회적 잉여라는 것은 여기서 이만큼을 다 더한 거겠죠. 그래서 A부터 B에다가, 자, 어디까지? H, I, J까지 이렇게 더한 게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조세 수입은 0이 되겠죠.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관세를 부과하고 난 뒤에 그 잉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만큼의 관세가 부과됐다고 했습니다. 관세가. 여러분들, 관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자, 우리 가격은 P2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고요. 그러면 요게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소비자 잉여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생산자 잉여가 돼버립니다. 반면에 요만큼은요, 그렇죠, 요게 바로 여러분들 수입품이라 그랬죠.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곱한 요 GH만큼의 조세 수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소비자 잉여 같은 경우는, 자, 줄었죠. 아까는 A부터 I까지의 합이었다면 A, B, C, D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될 거고요. 반면에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는 아까는 J였지만 여기 국내 가격의 상승, 국내 그 재화의 X 재화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자 잉여는 J에서 뭐까지? 자, E까지 이렇게 늘었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적 잉여는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J 플러스 E에다가,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정부 조세 수입도 발생했죠. 그래서 정부 조세 수입은 G 플러스 H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사회적 잉여 쪽으로 들어가면 G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전과 부가 후의 어떤 변화를 한번 볼까요? 변화 후 이렇게 보시면 A부터 I까지였다가 A, B, C, D니까 결국은 어떻게 줄은 거예요? E 플러스 E, F, G, H, I만큼 이렇게 줄은 거고요. 생산자 잉여는요, 관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이만큼 증가를 했고요. 사회적 잉여는요, A부터 J까지였는데 A, B, C, D, E 그 다음에 빠진 게 뭐가 빠졌죠? F, G, H, I 플러스 I 이렇게 빠졌네요. I 자 이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은요 0에서 G 플러스 H만큼 상승했다. 그래서 이게 변화전하고 변화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풀어봤지만 해당되는 문제만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T기에 비해 T 플러스 1기의 갑국의 사회적 잉여는 D 플러스 H 플러스 I만큼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아까 T기에 지금 보시면 사회적 잉여라 그랬네요. 아까 우리 P0인 T기에서의 사회적 잉여는요 요게 소비자 잉여고요 요게 생산자 잉여죠. 그럼 A, B, EJ A, B, EJ 요게 바로 T기의 사회적 잉여가 됩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요게 사회적 잉여가 된다면 그러면 보겠습니다. T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기의 사회적 잉여는요 이만큼 요게 관세 부과전 요게 바로 T 플러스 1기 요게 T 플러스 2기니까 T 플러스 1기는 A부터 J까지네. 그러면 A, B, E, J를 빼버리면 남는 거는요 C, D, F, G, H, I 되겠네. C, D, F, G, I. 어쨌든 D, H, I만큼 증가한다. 이건 여러분들 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1번 요거 틀렸고요. 기억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T기의 사회적 잉여는 A, B, E, J 이렇게 되는 거고 관세 부과전 T 플러스 1기 같은 경우는 A, B, C, D부터 쭉 해서 J까지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차액만큼이 뭡니까?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 기억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T 플러스 2기의 정부의 관세 수입은 자 T 플러스 2기의 정부의 관세 수입은요 없다가 G 플러스 H만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T1기에 비해 T2기에 FI만큼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적 잉여가 여러분들 관세 부과전은 이거였고 관세 부과는 이건데 얼만큼요? F 플러스 I만큼의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2기의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자 T 플러스 2기의 갑국의 생산자 잉여는 J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의 생산자 잉여는 J네요.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한다? 2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J 플러스 2가 아니라 2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그 20번의 정답은요 니은 디귿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문제 설명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어지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문제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점을 찍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본서를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각종 문제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빠진 부분 그런 것들을 메워 나가는 그런 형태로 계속 다독을 한다면 이제 다시 이것도 뭐 도래할 어떤 지방직 시험이라든지 서울시 시험에 대해서도 분명히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역시 좋은 강의와 그리고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 더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